네, 보신 것처럼 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드 배치 본격화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상당히 좀 연기가 돼 왔었는데 한미 공동 실무단의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협의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 그 사드 문제는 우리 국가 이익, 안보 위익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또 캐리 미 국무장관도 사드 문제는 외교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양국 국가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입장대로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또 이 국가 입장 차원에서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미와 중국 간에 거센 외교전이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대북 제재라고 하는 유해 안보리 결의를 일단 끌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드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과정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진 한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약정 체결이 한 차례 지연됐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 때문이다라는 해석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가기 전에 캐리 장관과 통화를 했죠. 통화하면서도 천명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해야 한다. 중국도 공감한다. 그러나 북한의 그 민생을 탄압해서는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뒤로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그런 역할을 언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사드 또 한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요. 결국 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 이게 이제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인데요. 이 제재가 결국은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의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 빅딜을 끌어내는데 상당히 공헌을 하는 그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인데 때문에 그 당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는 과정에 이 사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로 좀 시기를 미뤄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사드 배치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관관계가 참 많이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도 채택이 됐고요. 사실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논의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1차 관문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유엔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속력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5개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고 또 중국이 특히 북한에 대해서 석유를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면서 이 유엔 제재가 유야무야 효력을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강력한 이 대북 제재가 지속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향후에 사드 문제로 이 미국과 중국이 극심하게 대결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한국과 중국 간에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 지속력을 가지고 대북 제재에 임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대북 제재와 사드 문제는 결코 분리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북 제재 결의안에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협조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정적입니다. 이번에 저도 대북 제재안을 쭉 보니까요. 이게 무역 금지, 금융 차단, 심지어 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색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제재안을 사실은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공급 중단 이런 건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유 공급만 금지를 했죠.
석유에 대한 석유 공급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석탄, 이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 이게 사실 북한의 이 외화를 고갈시키는 굉장히 힘든 제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민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예외로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대상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민생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의 광물을 다시 수입하기 시작하면 제재는 또 허지부지해지는 것이죠. 네. 자, 남중국해 도시에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은 정당하고 우리 사드는 안 된다. 이 중국의 이런 태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뭐 확연하게 대국 논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은 위성을 200개 이상 운용하고 있고요. 한반도를 사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죠. 그리고 저 백두산 근처에 그리고 또 중국의 동해안에 한반도를 포함하는 사정권을 가진 그 많은 미사일들을 이미 배치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레이더는 수천 킬로 사정권을 가진 대형 레이더들이 있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 강력한 핵보유국 아닙니까? 그런 중국이 이 한국의 사드 배치 또 사드가 동반하는 그 레이더 사정 거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린다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논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제가 주권국 대 주권국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분히 중국이 대국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우다웨이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기자들한테 한 말이 지금 보도된 거 있죠. 예. 한국이 미국제 사드를 사지 않고 유럽이나 이스라엘제 방공 무기를 산다면 중국은 화를 내지 않겠다.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삐걱대긴 할까요, 그래도? 그렇죠.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중국이 이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력을 가지고 이행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사드 문제를 좀 제고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실패한 외교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때문에 향후 한미 간의 사드 논의가 애초 얘기했던 대로 배치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만일에 실제로 배치가 된다면 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달려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약 5% 정도의 수출 시장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포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팔을 하나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자기 손가락을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경제 논리상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작은 그림에서 보면 한국의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고 지금 뭐 이미 비슷한 일들이 한두 가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LG나 삼성 같은 데서 이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게 대북 제재 신호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보는 것 같고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은 이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이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타스크 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다웨이도 한국에 제안하면서 삼성과 LG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자체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경제 리스크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최종 배치까지는 조금은 회의적이다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제 소견입니다. 예. 사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말로는 실제로 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케리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공동 실무단을 출범시키는 이 수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양대국 간의 물밑 대화, 물밑 외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견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국가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큰 성과를 사실 우리는 이루어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조금 유연하게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려져 있긴 한데 러시아도 복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어떤 반응들 내놓을까요? 러시아가 이번에 그 안보리 제재안 채택 과정에서 지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네네.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거 이건 금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사소한 경제적 이익인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 실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러시아가 네네.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하고 러시아 안보하고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양적으로는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고요. 방대한 국토를 가진 나라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이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구도, 일본과 미국, 이 서방 국가들이 한쪽 편이 되고 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제휴를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거든요. 네. 이 그림 속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편성하면서 차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도 좀 키울 수 있고 또 존재감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지 러시아 이해관계가 필사적으로 걸린 뭐 그런 이해관계 이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잠시 후 3시에 이제 첫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배치 지역 선정, 배치 비용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할 텐데 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비용 문제 협의할 것이고요. 부지 선정 문제, 또 뭐 유해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아젠다에 올라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건 이미 큰 틀이 잡혀 있죠. 이거는 뭐 미국이 이 주한미군 일부로 가져오는 것이고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그래서 큰 틀은 잡혀 있는 것이고요. 또 부지 선정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 차원에서 소위 님비 현상, 네네.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 기간 이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상당 기간 동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해성 관련해서도 또 우리 국내에 뭐 남남 갈등 같은 것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 다 사소한 변수들입니다.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